지루하면 죽는다. 조나단 레를 지금 이은선 옮기 비밀이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 컨텐츠를 만드는 것. 탁월한 컨텐츠에는 미스터리 전략이 숨어있다. 인간은 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미스터리만큼 인간을 메워가는 것은 없다. 인간은 이는 뜻 밖의 흐름에 끌림을 느낀다. 예측을 깨고서는 모함이야말로 우리의 도파민계를 강력히 자극한다. 일초짜리 영상도 콘텐츠가 되는 지금 어떤 매체, 어떤 장르든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미스터리에 끌리는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 저자 조나 레라는 신경과학 문학을 전공하고 과학을 기반으로 인간과학 예술을 탐구해온 인기 작가다. 26살에 출간한 프루스트 신경과학자였다로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뇌과학 분야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그가 이번에는 성공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한글에 담았다. 에드거 앨런 포부터 에밀러 디킨슨의 문학, 카니에 웨스트의 바흐의 음악, 스타워즈와 대구를 비롯한 영화,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리는 유튜브 채널, 위기에 빠진 폭스 방향을 구한 전설의 광고 등 압도적인 작품과 매체가 택한 비범한 전략들이 지금 여기 낱낱이 펼쳐진다. 지금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때의 연함을 날려버릴 해독제를 차고 있다면 이 책을 펼치시라. 자신만의 미스터리 방법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스터리 전략 콘텐츠. 조나 레러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분인가? 조나 레러. 재미를 원하면 미스터리를 심어라. 도대체 재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영혼을 팔아서 정의연 소설가, 천선란 소설가, 심리학 교수, 뇌과학의 또 집중력 저자, 마인드 이 저자들의 뇌과학과 인지 심리학으로 밝히는 매혹의 법칙이다. 21년 또 지루하면 죽는다. 정혜연 소설가 이 책에 대한 찬사를 많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미스터리 작가로서 글을 쓸 때는 최우선 소미를 삼는 것은 재미다. 이야기 속에 주인공을 통해서 스릴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는 소설에 재미가 빠진다면 독자는 책을 내려놓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재미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지루하면 죽는다는 보통의 작서와는 다르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읽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점령할 수 있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명쾌히 풀어낸다. 책을 다 보고 나니 제목이 새롭게 다가온다. 천선란 소설가. 인류는 숲을 너머의 존재가 사자인가 토끼인가를 고민하며 생겨나봤다. 깊은 밤이 오면 흡혈귀나 늑대인간, 도깨비, 구미호 같은 존재를 논했다. 바다끝은 절벽이고 하늘에는 신전이 있으리라고 믿었다. 최근인 인간에게 거대한 미스터리 박스다. 우리는 이 둥근 미스터리 박스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측하며 짜릿함을 즐겼다. 그리고 과거의 발달로 지구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은 또 다른 미스터리 이야기로 눈을 돌렸다. 지금 당장 도파민 수혈이 시급하다. 1초짜리 영상도 콘텐츠가 되는 세상. 지루한 콘텐츠는 곧바로 죽는다. 사람들에게 선택받으려면 그들의 마음과 도파민 신경계를 사로잡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까? PD로서 정밀하고 매력적인 책, 인간이 왜 미스터리 매혹하고 많은지, 뇌과학 예술, 말콤 이렇게 몇 명의 추천에 대한 내용들, 모두가 아는 미지의 세계요. 좋은 온갖 것들을 어지러운 중에서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는 것, 그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있을 만큼 수명이 긴 것도 없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에 끌린다. 마성의 캐릭터. 모하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끌린다. 프롤로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불가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감정이라는 것이 낯선 자 놀라움에 걸음을 멈춰서서 경외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의 눈은 감기어 있으므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작가 실종 사건 1926년 12월 3일 에거사 크리스티는 어린 딸을 재운 뒤에 모피코트와 트렁크를 챙겨서 회성월에서 카울리를 몰고 저택을 나섰다. 하인에게는 드라이브를 하러 간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에 스키를 켜는 구덩이 근처에서 에거사의 차가 발견되었다. 울퉁불퉁 흙길을 내려가다가 도로에서 벗어나서 불이 무성한 비탈길로 진입한 상태였다. 전조등은 켜져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모리스 카울리는 아빠 기도기가 살장 구덩이를 타고 넘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차량이 경로를 이통한 것이 확실하며 빽빽한 산을 다리가 없었다면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에거사는 사라졌다. 당시 에거사 크리스티는 무명에 가까운 미스터리 작가였다. 그 해의 봄에 에르켈 푸아로 탐정이 등장하는 세 번째 장편소설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출간했다. 이 작품은 구성이 기발했지만 화자가 범인으로 밝혀졌다. 몇천 주밖에 팔리지 않았다. 화려한 생활. 하인이 3명이었다. 그를 영위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던 에거사는 적잖이 실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과 지는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경찰은 처음부터 자살을 의심했다. 에거사는 며칠 전에 약국을 찾아서 고통 없는 죽음을 선사하는 가장 적은 약인 대의 약사와 무시무시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경찰은 박살난 차량 근처에서 뚜껑이 열린 유독성 낙가 아편병을 발견했다. 간단한 위기인 것 같았다. 불에 맞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하지만 에거사가 자살한 거라면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경찰은 잠수부를 부르고 인근 연못에 물을 피했다. 찬양길을 동원해서 서울이 더운 뒤를 샅샅이 뒤졌다. 당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수천 명의 아마추어 탐정이 실종된 작가를 찾으러 나섰다. 하지만 아무도 에거사의 발자국조차 찾지 못했다. 에거사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린 듯했다. 수사를 진두지휘한 켄워드 부청장은 에거사가 살해당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켄워드는 에거사가 자기 작품에 등장시키고 싶어 할 만큼 탐정이었다. 추론의 대가였고 난해한 살인사건을 한번 해결해서 킹스폴에서 훈장을 받게 되었다. 고소한 말 깔끔하게 손질했고 불룩 나온 베이에 페도라를 즐겨 썼다. 케너드는 에거사가 뒷좌석에 나가던 모피코트에 주목했다. 에거사가 사라진 날 촉촉한 북동풍이 불어왔고 자전기 오는 이도였다. 그런데 왜 에거사는 코스를 두고 내렸을까?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도 죽은 것은 질색일 텐데. 케너드는 차량이 박살난 것에도 의구심을 가졌다. 차량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긴 했으나 그 위에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까? 차체는 긁힌 자국 하나 없고 캔버스 지붕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차량을 낭떠러지 앞에까지 조심스럽게 몰고 간 것 같았다. 그리고 아치 문제도 있었다. 켄워드는 아치가 이혼을 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에거사가 실종되기 전날 아내와 심하게 싸웠다고 한다. 켄워드가 아치에게 또 에거사가 실종되던 날 밤의 행방을 묻자 그는 애인과 함께 친구의 집에 있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상한 부분은 아치가 에거사가 남긴 편지를 태워버렸다는 점이었다. 아치는 경찰에게 사적인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켄워드는 느끼기에 아치의 태도는 애매하고 방어제였다. 하지만 아치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아치 친구가 밤새도록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맹세했다. 차는 차고에 주차했고 그 차를 썼다면 게이지 있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아치가 몰래 빠져나갔다 한들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올 방법이 없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고 다른 차량의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에그서가 살해당한 거라면 범인은 대체 왜 독궁으로 두고 갔을까? 여러 날이 지났다. 100파운드에서 현상금이 걸렸지만은 엉뚱한 목격담만 양성되었다. 에그서가 남장을 하고 런던에서 버스를 탔다. 배트시 인가를 비하하고 있다. 또 포츠머스행 열차를 타는 걸 봤다는 시기였다. 수소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가사의해졌다. 모든 단서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져 아치는 거기에 질렸다. 에그서가 실종되고 6일째 되던 날 그는 데일리메일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모든 게 에그서의 자작일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범죄가 아니라 소설 속의 상황을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내가 자기가 내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제대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신문에 실린 기사를 두고 논의를 하던 중으로 기억합니다. 에그서가 작품을 위해서 실종 자작극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치의 짐작이 맞았다. 에그서는 납치나 살해에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저절로 사라졌다. 전기작가 로라 톰슨의 지적에 따르면 에그서의 실종 사건은 가히 그의 최고의 걸작이었다. 에그서는 교묘하게 배치한 단서로 대중을 매료하며 자신의 삶을 매혹적인 탐정소설로 각색했다. 타임스는 이를 두고 영국 신문의 지면을 장식했던 실종 사건들 가운데 가장 선풍적인 사건이라고 선포했다. 실종되기 전만 해도 대중은 에그서가 누군지 몰랐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오로지 그의 행방이 묘미였기 때문이었다. 12월 14일 에그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11일이 지났을 때 헤러게이트에 있는 수완 온천 호텔에서 벤즈를 연구하는 한 뮤지션이 실종되었다는 작가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무도장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치에게 알렸다. 아치가 호텔에 도착하자 경찰은 그를 로비에서 기다리게 했다. 호텔 매니저가 말하기를 에그서가 저녁 예약을 했으며 곧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홍색 조제지로 만든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러 계단을 내려오는 에그서가 아치의 눈에 들어왔다. 에그서는 그와 시선을 마주치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라운지의 벽난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이들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치는 함구하기를 원했지만 기자들이 볼 때처럼 달려들어서 답변을 요구했다. 에그서의 실종. 사건은 계속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아치는 언론을 돌리기 위해서 요크쇼 포스트에 성명을 발표했다. 에그서의 신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맞습니다. 에그서는 현재 완전히 기억상실과 정체성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 형이 의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랄 따름입니다. 아치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야단 법석이 종료되고 자신은 조만간 골프마 내년 얘기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은 톰슨이 지적했다시피 아치는 이로써 전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자신이 어떤 사태에 말려들었는지도 전혀 몰랐다는 것만 밝힌 셈이었다. 에그서의 소설을 좀 읽었더라면 훌륭한 추리 소설적인 설정의 진가를 알았을 텐데 두 말하면 전설이지만 에그서는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추리 소설 작가답게 미스터리의 매력을 알았다. 훌륭한 추리소설은 독자들에게 작은 단서를 지끈지끈 흘리며 해답은 최대한 늦게 공개한다. 탐정소설은 묘미는 추격전이다. 에그서는 훗날 이렇게 선포했다. 체포가 아니라 추격전. 그리고 그는 완벽한 추격전을 연출하는 재미였다. 아치는 실종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에그서의 기억 상실증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에그서는 며칠 만에 집필을 게재했다. 그는 실종되기 전까지 자기작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끙끙대던 중이었다. 그까지 묘수가 떠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하지만 에그서는 헤러게이트에서 돌아온 뒤에 뭔가가 달라졌다. 그때 기점으로 나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변신했다. 해그력에서 에그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실종 사건에서 터득한 교훈을 작품에 적용했다. 미스터리에는 묘한 힘이 있다. 우리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의 마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건과 플롯에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지닌 추리 소설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누가 처음으로 창시한 걸까? 울두고의 시체. 때는 1841년 봄, 당시 32살이던 에드거 앨런 포는 새로운 유형의 단편 소설을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포는 어느 잡지에 글을 던지고 있었는데 독자들이 보내온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는 코너였다. 전국 각지에서 그에게 100개에 육박하는 비밀 메시지를 보내왔다. 포는 하나만 빼고 모두 풀었다. 풀지 못한 메시지는 야바이, 그러니까 아무 맥락도 없이 마구잡이로 기어를 갖다 붙인 뒤죽박죽 암호였다. 그렇지만 그 코너는 고려가 한 페이지 당 몇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담당 편집자의 말처럼 포와 같은 수준의 지적 능력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포는 경제적으로 절박했고 반값과 술값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소설을 쓰였다. 그는 저쪽 꿈에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고 오기스트 디팽이라는 흥미로운 주인공을 등장시켰다. 디팽은 파리에 사는 젊은 독신남이었고 역시 아주 난해한 암호를 풀 줄 알았다. 이야기는 어느 여름날 석간신문에 실린 기이한 이중살인 사건 기사로 시작된다. 정원에서 목이 완전히 절단된 시신을 들어 올리려고 하자 머리가 들어서 저만큼 굴러가는 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다른 처참하게 살해당해서 굴뚝에 쓰러져 있었다. 처음에 경찰은 강도의 소생으로 추정하지만 살인 기준품이 없었다. 그들은 길고 또 소득 없는 수사를 벌인 끝에 모든 면에서 너무나 기이하고 당혹스러운 파리에서 지금까지 자행된 바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디팽은 이 사건에 흥미를 느낀다. 그는 소설의 화자인 나에게 범죄의 현장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한다. 남녀를 못 보고 지나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고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수사 자체만으로 재미있을 거라면서 피투성이 아파트를 한참 동안 살피고 동네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나자 나는 전보다도 혼란스러워진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결론을 낸다. 하지만 디팽은 탄식을 터뜨리며 이 특이한 사건의 해답을 차기적으로 설명한다. 디팽은 먼저 사건의 가장 당혹스러운 측면을 요약한다.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목을 벤 것, 또 딸을 굴뚝에 쑤셔 넣은 것, 뚜렷한 동기가 없는 그것이다. 경찰에서는 미친 사람의 소행으로 간주하지만은 디팽은 범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다. 그거 지목한 것은 오랑우탄이었다. 이미 디팽은 도망친 유인을 보고 있다는 광고를 신문에 실어 놓은 뒤였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면 한 선원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찾기 위해 나타난다. 포의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섬뜩한 범죄와 걸출한 탐정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로써 포는 돈을 벌 수 있었다. 잡지사에서 고료로 56달러를 보내줬다. 하지만 그는 이런 성과를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탐정소설이 실제보다도 더 기발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모르가의 살인만 해도 그래. 실타래를 불어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일이 뭐가 그리 기발하단 말인가. 그는 만약에 자신이 이 대중소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드디어 새로운 스타일의 무언가를 창조해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렇다. 포는 탐정소설을 창조했다. 포의 공식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난감한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은 우왕좌왕한다. 사건은 해결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때 우리의 걸출한 탐정이 등장한다. 그는 등하시 됐던 몇 가지 단서를 심사숙고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점들을 연결해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처벌을 받으면서 도덕적 질서가 회복된다. 이후에 이 공식은 현대 문화 사상 가장 성공적인 장르로 이어졌다. 에거사 크리스티로부터 레이먼드 챈들러. 마이클 코넬리 소설가 등등 이 장르는 에드거 앨런 포가
젊은 시절에 창간한 수서와 전통을 따르고 있다. 아서 코넌도 이런 디팽이 셜록의 원조라고 인정한다. 포는 후대의 범죄 처리 소설가를 무수히 양산한 또 공로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다. 1948년 포가 요절하고 거의 1세기가 지났을 때 시인 W.H. 오워드는 하퍼스 바저의 기고란 글에서 탐정소설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러하듯 내게도 탐정소설은 담배나 술처럼 중독성이 있는 무엇이다. 중독 증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렬한 욕구.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탐정소설을 집어들지 말아야 한다. 일단 시작하면 더 이르기까지 일을 하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오들은 대부분의 탐정소설은 싸우려 통속소설이라고 폄하하면서도 탐정소설을 면밀히 연구하면 예술의 작동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든의 논리를 전개하기에 앞서 비극의 역사를 짧게 소개했다. 그리스 비극에서 관객은 진실을 알고 있다. 즉 결말이 밝혀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예컨대 오이푸스 왕은 왕을 살해한 범인을 추적하는 남자의 이야기다. 나는 범죄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누구나 이야기의 결말을 안다. 오이푸스가 찬 범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다. 포는 전체적인 면모를 발휘해서 이 고전적인 공식을 뒤집고 이야기의 결말을 비밀에 붙였다. 전통적으로 소설은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반면에 포는 허를 찌르는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축했다. 오이푸스 1회 서사의 특징이 된 단서 찾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되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을 첨가한 것이다. 포는 사람들이 살인자 제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범행은 사건을 유발하는 장치에 불과했다.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미스터리였다. 관심이 미스터리? 미스터리라는 지루한 무의 독재 미스터리. 그렇다면 도파민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이 뭘까? 예상이 가능한 뻔한 정보는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는 재미, 그리고 예측 오리라고 붙일 재미, 이런 데서 그거 상관없이 불쑥 달콤한 초콜릿을 내미는 식으로 예측 오리를 유발하곤 한다. 내세바가 뜻밖의 이 사건에 민감한 이유는 그것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장 여지 심지어 처벌의 내부 기관에도 이와 똑같은 기발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소프트웨어의 역사는 수백만 년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다. 발성과 서사에서 도파민계에는 묘한 특징이 있다. 인간의 뇌는 항상 문제 해결과 향후 예측을 시도하며 패턴을 만드는 기계이지만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예측 오류, 즉 예상하지 못했던 보상과 뜻밖의 사실이다. 훌륭한 예술 작품은 전제를 설정한 뒤에 미묘하게 우리의 기대를 깨뜨린다. 해답 공개를 최대한 늦추며 몰입하게 한다.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가? 그것은 바로 궁금증이기 때문이다. 스티븐 손드하임은 자신의 미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예술 작품에는 뜻밖의 놀라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의 시선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관객의 눈을 붙드는 예측 오리는 미스터리가 선사하는 신경작용의 일부일 뿐이다. 이야기가 잘 전달된다면 미스터리는 관객에게 놀라움보다도 더 거대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관객은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결코 이해하지 못할 뭔가가 몰입하며 미스터리의 파도를 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수수께끼를 향한 즐거움이 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의미를 찾아낸다. 시대와 취향을 초월해서 사랑받는 작품에는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 예술가, 마술사, 음악가, 작가, 교육자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푹 빠진 소설이나 드라마에 몰입할 때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시를 읽고 벅차오를 때 미스터리를 향한 희열과 결망을 경험한 바가 있다.
하지만 미스터리 박사가 간격을 사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미스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전략은 규칙 깨부수기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용자의 입맛을 맞추는데 급급한 문화 콘텐츠로 포화 상태다. 하지만 많은 이에게 선택받고 사랑받으며 오래도록 살아남는 것은 살짝 어려운 콘텐츠. 낯설지만 매력적인 형식과 감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콘텐츠다. 카니에 웨스트의 힙합부터 바흐의 선율, 에밀리 디킨슨의 시, 전독적이며 위트 있는 스타일로 한 기업을 위기에서 구해낸 광고까지 이들이 여전히 우리를 매혹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썽의 캐릭터이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심지어는 성서속의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는 미묘하고 모순으로 똘똘 뭉친 주인공에게 매료된다. 이들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복잡하고 흥미롭다. 게다가 이런 말썽의 캐릭터는 우리의 삶의 뜻밖의 쓸모를 선사한다. 연구에 따르면 입체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는 일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맞닥뜨리는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 또한 4장에서 만나보자. 이 5가지 전략은 미스터리의 가장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전략은 수없이 많은 형태로 변주될 수 있지만 목표는 하나다. 예측 오류를 몰입감 넘치는 오락으로 바꾸고 미지의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것. 탁월한 콘텐츠는 이 전략들을 한데 모아 다양한 매력으로 커다란 경외감을 선사한다. 미스터리 박스로 출발해서 입체적인 캐릭터와 모호한 설정을 활용하고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매력적인 난이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콘텐츠는 금세 이해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넘어서 무한한 게임이 되고 몇 번이고 다시 찾게 되는 작품이 된다. 호기심을 갖는 것, 나아가서 미스터리와 씨름하는 능력은 인간의 필수 능력이다. 뛰어난 창작자들은 거의 모든 또 탁월한 추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는 셰익스피어가 소극적인 수용력을 갖춘 위대한 예술가라고 말했다. 셰익스피어는 단순한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작품의 줄거리는 난해했고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돌발적이었지만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으며 캐릭터의 동기와 심리에 관한 설명을 과감히 생략했다.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난제를 제시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것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강력한 동인이자 서스펜스로 작용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키츠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작품 안에서 미스터리의 부담을 포용한 작가였다. 바로 이것이 그의 작품이 독자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이며 우리가 오늘날까지 셰익스피어를 사랑하는 이유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 부분을 다 읽었고요.